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바야흐로 가을의 한복판인데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5도, 서울에서 11월 낮 기온이 25도를 넘은 것은 역대 네 번째랍니다. 중부 지역과 달리 엊그제 제주에서는 이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졌죠. 기상청은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수 있는 정도의 11월 강수량 이렇게 밝혔네요. 크고 작은 재산 피해는 있었지만 당국과 시민들의 대처 덕분인지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그런데요, 스페인에서는 이 한 달치 비가 단 하루 만에 쏟아지면서 무려 200여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현지에서는 이 기상 이변의 영향도 있었지만 재난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이 밖에 다양한 국제 뉴스 잠시 후 움직이는 세계 코너에서 살펴봅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11월 3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으로 시작하는데요.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우리 정부가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정부 대표단을 보냈죠. 네, 러시아군이 민간 화물 차량을 이용해서 북한군을 이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용 차량은 공격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 화물 차량을 선택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유럽의 나토 본부를 찾은 우리 정부 대표단은 북한군 동향을 설명을 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지난달 28일 월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쿠르스크 배치를 공식했습니다. 1시간 전쯤 열린 언론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Today, I can confirm 북한 병력이 러시아로 파병됐으며 북한군 부대들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것을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 have been deployed to the Kursk region.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무선 통신을 감청했다며 공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민간 번호판 차량입니다. 카마수 화물차가 쿠르스크 보로네시 고속도로 순찰 때에 붙잡혔어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810 부대가 북한 병력을 수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내 이동 정황이 드러나는 녹취인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은 북한군 수천 명이 전지인 쿠르스크에 집결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우크라이나가 곧 유럽에서 북한군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라프입니다. 우리 KBS가 단독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서 인터뷰했죠. 네, KBS 취재단은 현재 이 상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를 시도했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지 2년 8개월 만에 북한군 파병으로 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과 북한군 간의 교전이 수일 내에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1일 목요일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쏟아지는 여러 설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통과했다는 미국 CNN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 병력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투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최근 대통령입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이 첫 교전을 벌였고 북한군 전사자가 나왔다는 언론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다만 교전은 곧 현실화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는 이제 몇 달이 아닌 며칠 내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훈련 중인 북한군 3,000명은 곧 12,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대부분 특수부대고, 여기에 추가로 공병부대를 파병하기 위해 북러가 협상 중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교전 중에 북한군 포로가 붙잡힐 경우 전쟁 포로로 대할 거라며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러시아에 붙잡힌 포로와 교환할 자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군 병력도 우크라이나인과 교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전쟁 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한 이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군에 의한 자국민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ICC 제소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종전 협상이 시작될 거란 관측과 관련해선 미국의 정책이 중요하다면서도 도네츠크 등 영토를 되찾는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군의 파병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어요. 네,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군이 참전을 한다면은 러시아와 함께 교전국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얘기는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북한군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파병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의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이루어진 그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도 미국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죠. 네, 백악관은 북한이 자국민의 안녕보다는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한다는 걸 보여줄 뿐이라면서 모든 국가가 이를 규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나온 북한의 ICBM 발사는 초박빙 선거 분위기에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영향을 끼치겠다는 그런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정치 소식으로 이어가죠. 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전화통화 음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해서 파문이 일고 있죠. 네, 이 사흘 전인 지난 목요일 오전에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그 녹취에는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입증하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지난달 10월 31일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통화 시점은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앞둔 5월 9일. 국민의힘 공천 발표 전날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하루 전입니다. 김영선이 경선에서 열심히 뛰어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보라 그랬는데 이게 많이 맞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은 명 씨와 제3자와의 대화 녹음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라고 다그쳤다는 명 씨의 주장을 담은 내용입니다.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라며 그동안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은 박찬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온통 국정 농단만 가득했습니다.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천 개입으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법적 판단도 내놨습니다.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것이 노종면 5월 더불어민주당 10일에 원내대변인입니다. 공천 공식 발표이거든요. 취임식 날이고. 그래서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로 저희는 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 씨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그동안 거짓 해명을 해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걸 무슨 법리 논쟁으로 끌고 가고 싶은 모양이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핵심은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는 게 핵심이고 민주당은 확보한 녹취 파일들을 분석하고 있다며 추가 공개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고 공천 지시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부부와 공천을 상의한 적이 없다면서 녹취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그때 당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 의혹을 부인하면서 대통령실이 자신을 팔아서 해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해당 통화 내용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31일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지난 8일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경선 막바지쯤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당시 명 씨로부터 김 후보 공천을 부탁받았지만 당원 당규상 원칙만 설명했다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공관위원장으로서 주변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해야지 몇 가지 녹음을 가지고 뭐 엉겨짚혀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폐가 있다. 공관위에서 가져왔다? 저는 100% 가져간 적이 없어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자체 법률 검토에서 당선인 신분은 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고 설령 당시 공관위에 의견 개진을 했더라도 역시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의견 제시를 갖고 당무 개입이라 그러면 당원을 탈당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건의 실체가 없어 보여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것 같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정도는 돼야 진짜 선거 개입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친한계인 조경태 의원은 당무감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어요.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3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11월 첫 번째 일요일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분포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19도에서 23도 분포로 20도 언저리에 평년보다 약간 높은 기온이 이어질 텐데요. 서울과 강릉, 세종, 대전이 22도, 광주와 부산, 제주는 23도, 대구 21도 등으로 대부분 이렇게 기온이 오늘은 2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은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20도 이하의 낮 기온을 이어가다가 화요일부터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권부터 차츰 맑은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늦은 밤이 되면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 곳에 따라 비가 오고 서울과 경기 남부는 오늘 밤 빗방울이 먼저 떨어지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강원 동해안을 뺀 중부지방과 전라권, 또 내일 오후에 제주에 가끔 비가 오겠고요.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상 내륙도 빗방울이 보입니다. 내일 비의 양은 대부분 5mm 내외로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비가 예보된 하늘은 내일 아침 구름이 잔뜩 껴서 이불 효과를 내겠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아침 기온이 상당히 높은데요. 서울 15도 등 대부분 10도를 넘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부터 강한 바람 속에 기온이 많이 오르지 않아 20도 이하의 기온을 보이며 내일 낮 기온 서울 17도, 이후로 화요일부터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떨어지며 서울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내려앉겠고요. 특히 이번 주 중 평일은 계속 아침 추위가 있을 텐데요. 목요일이 가장 추워져 서울이 2도까지 내려앉고 춘천과 세종은 0도까지 주 중반에 기온이 내려앉겠습니다. 이번 주말 무렵이 돼야 평년보다 다시 기온이 높아 온화해지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1.5도입니다. 휴일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위주로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점심시간대가 지나면서 이동량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인제에서 내린천까지 주춤하고요. 설악에서 화도분기점까지 10km 정체입니다. 이후 덕소 3패에서 강해 사이로도 막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9km 정체, 안성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당진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는 15km 정체, 이후 매송에서 용담터널과 또 일지 분기점부터 금천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혜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국제뉴스 정리하는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스페인 소식. 50년 만에 대홍수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지난달 29일이었죠. 발렌시아 등의 도시가 있는 스페인 남동부 지역에 갑작스러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 지역에 가뭄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곧바로 비의 양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발렌시아 서쪽에 있는 치바라는 지역에서는 8시간 동안 1제곱미터당 491리터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1년 동안 와야 할 비가 8시간 안에 쏟아진 건데요. 아이고. 당연히 강물도 범람하고 자동차들이 물살에 쓸려 내려가서 골목을 다 차지하고 그야말로 종말과도 다름없는 장면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진흙탕으로 변해버리면서 차에 있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자가 사망하고 그 자리에 방치가 되어 있는데도 진흙 때문에 구조대가 시신을 수습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현재까지는 사망자가 205명 정도로 밝혀진 상황인데 실종자가 많기 때문에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쏟아진 거 역시 기후변화 탓인가요? 일단 전문가들은 이번 폭우가 고타프리아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차가운 물방울이라고 불리는 기후현상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원래 이베리아 반도의 찬 공기가 이 지중해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만나면서 강력한 비구름을 형성하는 시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중해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면서 더 강력한 비를 뿌렸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환경부 장관도 스페인은 원래 가뭄이 잦은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훨씬 더 빈번하고 강렬한 사건과 현상을 바라보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최악의 홍수와 기후변화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비가 엄청 오긴 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거, 이건 뭔가 좀 대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스페인 기상청이 일단 폭우 적색 경보를 발령한 순간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안전 문자가 발송되기까지 무려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어허. 그럼 해당 지역 당국은 이 폭우 적색 경보가 떴는데도 뭘 하고 있었냐 보니까 일단 SNS와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폭우를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휴대전화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휴대전화로 경보를 전송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이 비상대응센터가 아니라 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있는 어떤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발렌시아의 한 주민은 1시간 동안 목까지 물에 잠겨있는 상황에서 이제 경보 소리를 들었다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고요. 안전문자 내용이 너무 모호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동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동은 피하라라는 간단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집에 머물러라 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현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점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상점을 폐쇄하고
약간 몸을 피하세요라든지 아니면 대피소로 가야 할 주민들을 아예 미리 특정해서 이걸 지칭하는 문자를 보냈다면 훨씬 더 이 피해 규모를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태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스페인 지자체나 비상대응센터가 어떤 식의 조치를 취했고 또 어떤 부분은 잘 못했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잘 봐야 하는 이유는 갑자기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는 이런 극단적인 날씨 피해가 우리나라에게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맞는 말씀이죠. 다음 중국 소식인데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는데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주실래요? 네, 중국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간첩행위의 정의나 적용 범위를 이전보다 확대한 새로운 반간첩법을 시행해 왔습니다. 근데 50대 한국 교민 A씨가 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말에 체포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체포된 우리 교민은 2016년 삼성 반도체에서 중국의 경쟁사로 이직을 했는데 지난해 12월에 자택에서 갑자기 체포가 됐고요. 5개월 동안 호텔에 갇혀서 조사를 받다가 올해 5월에 검찰로 넘겨진 후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A씨가 중국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렸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법상 구속수사 기간이 7개월이기 때문에 아마도 연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A씨가 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이 된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중국이 이 개정된 반간첩법을 발표했을 때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고 당시에 또 중국에 거주하는 혹은 사업을 하는 우리 교민들이 상당히 이 반간첩법 개정법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이 우려가 현실이 된 거고요. 특히 기업 주재원들 사이에서는 중국 반도체 정보를 한국에 유출했다라는 혐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간첩법 위반 혐의 그리고 중국 반도체 정보를 한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도만 알려져 있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반간첩법에 위반되는지 이런 범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중국 당국이 이 간첩 행위라는 범위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A씨가 이제 한국 기업에 다니다가 중국 기업에 스카우트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중국 기업 직원인데도 이렇게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수많은 경제나 기술 관련 인력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되고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우리 외교부는 해당 사건을 이제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고 필요한 영사 조력을 하고 있다라고만 밝힌 상황입니다. 중국의 강화된 반간첩법 시행된 지 1년 좀 넘어서 한국인의 첫 체포 사례가 나온 건데 다른 외국인들의 체포 사례는 어때요? 네, 올해 초에는 중국에서 40년 동안 근무한 영국인 기업가가 해외에 불법적으로 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고요. 지난해 5월에는 홍콩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가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2014년 방첩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국이 최소 17명의 일본인을 구속하기도 했는데 6명은 형기를 마치고 귀국을 했고요. 5명은 중도에 석방이 돼서 귀국을 했고 1명은 복역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형을 살고 있는 일본인이 5명 정도 되는 거고요. 또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2019년 후난성에서 구속된 50대 일본인 사례인데 지난해 11월에 재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이 비공개로 열렸기 때문에 어떤 경위로 이 남성이 구속이 됐고 중국 당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했는지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당국이 외교단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이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된 일본인 17명 중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이 말은 일단 기소가 되면 유죄 판결을 받고 그다음에 외교적 협상 같은 경로를 통해야지만 석방이 가능하다는 뜻을 해석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기습적으로 한국 국민들 무비자 입국 이 카드를 꺼내 들었네요.
네, 지난 1일에 예고도 없이 한국 국민에게는 내년까지 15일 이내에 체류는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외국인의 왕래를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실제로 한국 말고도 한 6, 7개 국가들이 이 무비자 정책에 포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조금 당혹스러운 건 우리 정부가 지금 바로 이 비자 면제를 요청한 것도 아닌데 물론 그동안 논의는 있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하고 이제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기뻐하기보다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중국 비자 면제를 논의해 왔던 건 워낙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인데 지금 중국 비자 자체를 받으려면 직장이나 학력은 당연하고 부모나 배우자 직업이나 나이까지 굉장히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3일짜리 비자를 받는데도 이 한국에서 이 중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뭐 10만 원 돈이 넘는 그런 이제 돈을 주고 이거를 대행하는 업체를 찾아야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걸 좀 완화해 보려고 우리 정부도 추진하고 있던 사안이긴 한데 그 비자 면제가 이게 갑자기 풀려버린 거죠. 네. 그럼 중국이 갑자기 이 비자 면제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뭐예요? 일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 내에서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는 이런 반중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인 게 아니냐라는 해석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의 중국 관행을 보면 특히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간첩법 관련된 사안들을 이제 살펴봤을 때 외국인 한 명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서 이거를 민심을 평가하고 외교적인 제스처를 취한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간첩법으로 체포된 굉장히 많은 외국인 사례들에서 중국이 같은 조치를 취했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일단 미국 대선 이전에 한국하고 조금 좋은 관계를 다져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 다음 대통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들어오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무역 전쟁을 겪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단 말이죠.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면 중국산 제품의 관세 60%를 일괄 적용하겠다고 계속해서 밝힌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중국은 트럼프가 백악관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한국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 놓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계산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언급한 미국 대선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재 분위기 팽팽하죠, 여전히? 팽팽합니다. 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에 이 다음 대통령을 결정할 경합주 7곳에서는 정말 피말리는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평균 분석에서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남부 지역의 선벨트,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 북동부 공업 지역인 러스트벨트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모두 1%포인트 내외의 초박빙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이 러스트벨트에서 좀 반등하는 추세도 미묘하게 나타나긴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박빙인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후보들의 선거 유세도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선거가 시작됐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미국 국민들은 사실 이 선거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미국 민주주의가 정말로 끝나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니냐 우려하는 유권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전 대선 때 경험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오는 두려움들인데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 1월 대선 결과에 불복했던 트럼프 당시 후보의 극성 지지층들이 의회에 난입하는 사태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 재판까지 받아왔죠. 그리고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국민의 상당수가 트럼프가 지면 분명히 대선 불복 선언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지자들도 이걸 따르면서 또 당시 2021년처럼 폭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국민이 10명 중에 7명이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발 그런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정말 걱정이네요. 네. 다음 일본 소식인데 지난달 27일 치러진 그 중요한 선거 후폭풍이 어마어마하죠? 네, 우리나라 총선에 해당하는 중요한 선거에서 15년 만에 자민당과 열린여당인 공명당이 과반 의석에 이제 확보에 실패를 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불거진 자민당의 비자지금 스캔들 파문 그리고 물가가 너무 높아서 요새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됐던 그런 이제 일본의 고물가 그리고 이 고물가에 따른
실질 임금 감소 이런 것들이 결국 민심이 여당의 등을 돌리게 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자민당이 이 비자금 문제를 손에 쥐고 굉장히 큰 공약을 하면서 21년 만에 최초로 전체 의석수의 30%에 해당하는 140석 이상, 총 148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뭐 총리 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 입지가 엄청 좁아졌어요. 네, 사실 이시바 총리는 내각을 교체하면은 이제 지지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일명 허니문 효과를 노려서 취임 한 달 만에 총선을 치르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가 지금 참패를 한 거거든요. 당내에서는 이미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시바 총리는 본인의 그 임무를 다하겠다라면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이달 11일에 있을 특별국회인데 이게 총선 후에 한 달 안에 소집되어야 되는 국회고요. 일반적으로 차기 총리 지명 선거를 위한 그런 절차로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새롭게 총리 자리를 노리는 인물이 입헌민주당의 대표인 노다 요시히코입니다. 노다 대표 같은 경우는 2011년 그러니까 입헌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이 마지막 그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2011년부터 12년까지 총리를 지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현직 총리가 차기 총리 자리를 놓고 대결을 펼치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사실 이 특별국회에서 있는 이 총리 지명 선거가 사실상은 요식행위였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랬죠. 왜냐하면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는 의원이 총리로 지명이 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전까지는 자민당 독주체제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과반 인석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표가 갈라질 거고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에 결선 투표까지 가는데 이 2차 결선 투표에서 다수 표만 획득하면 누구든 총리 자리에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나머지 다른 정당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인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시바 총리가 재선출이 되려면 결국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제 제3당 혹은 여당의 일부와 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야당 일부와 맞습니다. 야당 일부와. 근데 지금 나온 소식으로는 그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 국민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한 28표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본인들의 당대표에 이번에 그 특별 국회에서 당대표한테 표를 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시바 총리한테 사실상 도움을 주겠다라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선 투표에서는 1등하고 2등 그러니까 지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1등, 입헌민주당의 노다 대표가 2등 둘 중에 한 사람만 반드시 골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제3자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그 표는 사표 처리 그러니까 그냥 죽은 표가 돼버립니다. 근데도 이 국민민주당은 그 사표 처리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미. 그 이유가 이제 사실 국민민주당 입장에서는 엄연히 야당인데 자민당하고 소문을 잡는 모양새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게다가 이번 총선의 결과 자체가 정권 심판 성격이 굉장히 강했는데 민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자민당하고 연정을 하게 돼버리면 기존 지지층이 반발하거나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자민당하고 일종의 거래를 할 수 있죠. 사표를 던짐으로 인해서. 예컨대 국민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 중에 하나가 전기세와 가스료를 인하하겠다였는데 일단 사표를 던져서 이시바 총리를 좀 유리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자신들의 공약을 이제 자민당한테 실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민들한테 우리의 공약이 실천이 됐다라는 것들을 내세울 수도 있고 또 야당으로서의 존재감도 높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뭐 간신히 이시바 총리가 다시 총리가 되긴 하겠군요. 그래도 지지 기반이 아주 취약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자,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남북의 창 시간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했는데 화성 18형이 아니라 새로 개발한 화성 19형이다. 이건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글쎄요, 뭐 북한은 시리즈가 너무 많아서요. 그 뭐 정말로 그러니까 보통 국가 같으면은 완성된 최종판을 이제 재식명을 부여를 하거든요. 근데 북한은 개발 단계에 모두 재식명을 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2017년 11월에 ICBM 화성 15형 액체 연료였고요. 이걸 개발한 다음에 이제 국가핵무력 완성이라고 분명히 김정은 정권이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김주애가 처음 등장했던 2022년 11월에 화성 17형이라고 뭐 세계 최대의 괴물 미사일 ICBM 이것도 액체인데 이걸 또 공개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개발한 게 고체 연료 화성 18형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것보다 더 개량된 형태로 보여지는데 화성 19형이고 이제 이거를 뭐 이제 최종 완결판이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행보에서 보면은 이번에 발사된 게 이제 바퀴가 11개짜리 11축짜리였거든요. 예. 근데 12개짜리 또 이동식 발사도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있었던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 치고는 뭐 예를 들면은 엔진 추력만 본다고 그러면 뭐 상당한 정도 뭐 러시아를 능가하는 정도 추력은 이번에 확보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멀리 쏠 수 있는 거다. 우선 그건 맞는 거죠?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ICBM으로는 정상 각도의 발사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계속 고각 발사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높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높이 던질 수 있으면 멀리 던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거의 한 7,600~700까지 올라갔는데 뭐 지난번 올라갔을 때보다 한 1,000km 더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지난번 올라갔을 때 한 6,600 정도만 해도 이 직선 사거리로는 한 15,000km가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왜 더 1,000km를 올렸을까라고 이제 의아한 질문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엔진 추력이 그만큼 향상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아직도 고각 발사, 정상 발사, 또 재진입 이건 안 해봤지만 높이로 본다. 그다음에 이제 엔진 연소 시간도 지난번에 비해서 한 12분가량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면 그만큼 연소 엔진의 내구성을 확보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만큼 엔진 추력을 더 확보했다. 요거는 확실하게 이번에 입증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다탄두 탑재가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양상을 보면 탄두의 무게를 늘리는 시험을 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은 탄두의 무게를 늘리려면 이제 다탄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노동신문 조선중앙텔레비전을 이제 보도를 한 걸 보면 단분리 이제 1단, 2단, 3단을 분리를 해야만 ICBM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탄두부에 PBV라고 하는 우리말로 이제 후추진체 포스트 부스터 비하이클이라는 게 여기도 이제 엔진이 달려 있거든요. 여기는 액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정을 해야 되니까. 고체 연료는 한번 불 붙으면 조정이 안 되거든요. 네. 이 후추진체가 뭐냐면 이걸로 조정을 하면서 여러 개의 탄두가 들어있는 걸 원하는 목표에 하나씩 떨어뜨리는 게 후추진체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후추진체 모습은 안 보였는데 3단 분리 이후에 탄두를 지탱하고 있는 그 마지막 부분에 후추진체에 달려있는 엔진 모습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아마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후추진체를 사용한다고. 예. 뭐 자신 있으면 전체를 보여줬을 텐데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다탄두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마지막 탄두에 그 모터가 달려있는 걸 보면은 그 형상으로 보면은 후추진체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탄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본토를 다탄두를 탑재해서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을 갖고 있다. 이걸 과시한 셈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발사 5시간 만에 바로 밝힌 거죠? 예, 뭐 보통 다음 날 나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영상도 편집하고 뭐 선전순동에 좀 활용하고 이러려면 좀 한 하루 정도 이제 편집을 거치는데 이번의 경우는 좀 즉각적으로 그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단 다양한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ICBM으로는 처음 발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갑자기 한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고롱축이라는 HU 공장을 최초로 공개했고
김정은 참관하에 그다음에 또 이어서 또 충격적으로 역시 뭐 김정은 위원장 참관하에 ICBM 기지도 공개했거든요. 그리고 이 연장선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역시 ICBM은 미국용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미국에 대한 모종의 메시지 정상각도 발사는 핵실험은 아니니까 뭐 전략적 도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결과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뭐 유불리를 떠나서 자신들의 존재감 누가 되든 결국 미국 대선 이후에 협상의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인민군 파병으로 온갖 신경이 다 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시선 분산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안보 공백이 없다는 자신감 과시, 존재감 과시 이런 이제 복합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이 미사일의 추진력이 더 강해지는데 러시아 기술이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이고 뭐 그거는 지금 뭐 그런 기술이 준다고 그래서 뭐 뚝딱 이게 안 되거든요. 기술 적용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ICBM과 같은 핵심 기술을 통째로 넘겨준 사례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러시아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거 걱정들 하는데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줘도 북한이 소화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호주도 영국과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설하겠다고 지금 합의한 게 2022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지원을 다 해주겠다고 그랬고 호주는 선진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자체 핵추진 잠수함을 처음으로 진수하는 시기는 203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첨단 기술을 준다고 뚝딱뚝딱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인공위성 기술도 뭐 이전을 받을 것 같은데 아직 그 올해 한 번도 못 쓰고 있거든요. 네. 이번 ICBM 시험 발사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면서 딸 김주애가 동행했는데 후계자설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다른 자녀가 후계자다 이런 말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그 박지원 의원하고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뭐 유학일 개연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김주애가 2022년 11월에 ICBM 화성 17형 쏠 때 나와서 이번에도 화성 19형 ICBM 쏘는 자리에 나왔거든요. 예. 2013년생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공개 비공개로 하면은 한 40여 차례 가까이 돼가거든요. 그럼 거의 뭐 한 달에 한 두 번, 한 번, 두 번은 꼭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 중에 70%가량이 군사행보입니다. 예. 그럼 이 어린애가 이런 여자 어린애가 사실은 지금 뭐 그 인형 갖고 놀아야 될 나이인데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만일에 지금 후계자 수업이 북한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현지 지도 따라다니면 그게 후계 수업이거든요. 예. 그 김정일, 김정은도 후계자 때 이렇게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뭐 아들설, 첫째 아들설이 있지만 뭐 출생 후 사망했을 수도 있고 또 정상이 아닐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내놓을 수 있는 후계의 수업을 받고 있는 건 김주애가 분명하고요. 후계 수업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녀 가능성은 좀 두고 봐야죠. 지난주에 우리 주한범 박사께서 러시아에 간 북한군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했는데 근데 지금 뭐 미국이나 나토나 이런 쪽에서는 뭐 전투 투입이 곧 임박했다는 얘기가 많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짧게 한 말씀. 예. 뭐 아직도 뭐 투입 점점 모든 정황은 투입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러나 이 12,000명 가봤자 뭐 일부 언론에 나오지만 러시아군 한 달 소모분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전투에 참여할지 후방 지원을 할지 또 역할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이미 전투에 참여했고 뭐 사망자가 발생했고 뭐 이런 보도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일부 뭐 인민군 영상 부상당한 영상이 나왔는데요. 억양이 북한 억양과는 좀 다릅니다. 탈북민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민군 포로 잡는 게 가장 큰 지금 목표인데 그러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 포로를 공개하면 되는데 그냥 민간단체가 공개했거든요.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도 아직 투입은 안 됐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영상들의 상당 부분은 심리전의 개연성, 민간단체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장성 3명의 이름을 공개했어요. 김정은 위원장 측근으로 알려진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을 비롯한 3명인데 뭐 급이 상당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상당하죠. 우리도 월남전 때 치명신 장군 명장입니다. 별 3개가 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별 3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성 둘인데 더 갔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단 4개 가면 여단장이 별 하나거든요. 예. 그럼 최소한 4명이 가고 김영복 갔고 정사청 국장 갔고 그다음에 이걸 감시하는 총정치국도 또 가거든요. 아하. 근데 여기도 또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6개 장성은 갔다 이렇게 봐야죠. 네. 그 이런 규모로 봐서는 하여튼 12,000명 정도인 거는 일단 만든다고 봐야죠. 네, 맞고 이제 전투 병력이라면 여기서 안 끝나죠. 전사하고 소모되면 계속 보충돼야죠. 우리도 월남전 때 32만 명이 갔거든요. 연임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닐 가능성이 있죠. 아, 참. 여기까지 합시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속좌연구위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